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근대 도시와 고대 농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이었다는 거예요. 도시라고 불릴만한 곳이 한반도에도 없었죠. 조선시대에는. 그나마 서울이 도시 같았지만 기껏해야 인구가 20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비하면 어떤가요? 도시축에 끼이지도 못하는 거죠. 고대 농촌은 어땠느냐?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문명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근대화를 재학시하면서 고대 왕국과 고대 농촌을 미화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땠나요? 빈곤에 시달렸다. 첫 번째. 신분제도가 형성되면서 절대다수 국민들이 인권이 유린되었다. 신분 높은 이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좀 자라면 일을 해야 됐다. 뭐 교육 같은 거 안 시켰다. 빈곤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육시킬 여유가 없었다. 사실이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두 가지 조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근대화 조치와 반근대적 조치. 반근대적 조치는 고대 왕국의 조치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산업이 붕괴된다. 다시 이제 고대 농촌으로 돌아가는 거,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다른 공산주의 반근대적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들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이 붕괴되면서 고대 왕국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 쿠바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만 꼭 그런 게 아니라. 근대화 조치를 취하면 도시가 생성되고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또 번영을 하면서 또 신산업이 육성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죠.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뭐 인류는 비참해질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현 시대에서는 또 AI라는 신산업이 뜨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아, 이제 인간이 큰일 났다. 할 일이 없어진다. 근데 그런 그 신산업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산업은 빠르게 육성이 되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냐는 거예요. 마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근데 뭐 사람들이 더 살기 좋아졌지. 자동차가 나와서 더 살기 어려워졌냐는 거예요. 기계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간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이 나오죠. 계속 신산업이 육성되니까. 그래요. 근대 국가의 특징이죠. 신산업이 육성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더라. 발전한다는 건 뭔가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개개인의 삶이 향상될 때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단계 조치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인데 조선 왕실은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실현, 이건 뭔가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주체는 건 어떤가요? 정부와 민간은 평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거를 왜 실시하나요? 그전에 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평등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월하다, 왕실이 있으면, 왕가가. 선거 같은 거 왜 실시하냐고. 우리 가문이 제일 우월한데. 이러면서, 혈통, 자손에게 개선시켰죠. 그리고 왕실이 그렇고, 또 왕실이 또 전체 국가를 다스리는데, 국민들보다 우월하다는 위치에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상공업도 통제하고 인권도 유린하고 그랬던 거죠. 선거를 실시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우월하지가 않으니까 함부로 세금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인권을 유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회를 설립하게 되고, 예전에 사표 받지만 사법부도 별도로 수립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출되었다는 거는 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1883년 상공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해상공국을 설립하였으니 조선 왕실이 8단계 조치 달성도는 0%이다. 뭐 고종이 뭐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있냐는 거예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 사이 평등 달성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도 도입하고 권력도 분립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 오히려 상공업을 통제하기 위한 해상공국을 설립하더라. 더 그래요. 정부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죠. 조선이 멸망하기 전인 1894년과 1896년 사이 개화파가 집권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일정 부분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이 일부 달성되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근대화 조치는 누가 실현한 건가요? 사실은 개화판사들이 실현한 거라는 거예요. 조선왕실이 실현한 게 아니라 그거 제외하면 이제 막 한 게 없죠. 일부 실현한 거는 개화파 이사들이 한 거다. 일본군을 통해서 1894년 이제 개화파 인사들이 집권하죠.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 이제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1896년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면서 그래요. 정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2년간 개혁이 시도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조선왕실은. 그러한 행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행동을 인정하냐 안 하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국가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조선 왕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종이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한 뒤에 아 개혁하면서 독립해야 되겠어. 각신 정배 인사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왕실의 모든 권한을 다 인정했으니까 어느 국가든 간에 식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1896년 아간 파천할 때 그때 상황을 보더라도 꼭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내부적으로 뭐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속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그냥 친일 국가로 만들자 여러 논란은 있었겠지만, 그래요. 1896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1843년 상호업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현상 공국을 설립하였으니 조선왕실이 팔당 조치 성공 0%에 그렇죠. 그럼 1896년도에 무려 일본 정부의 목표는 뭐였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식민지라기보다는 처음에 전쟁을 한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치면 조선은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한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의 목표는 조선을 독립시켜서 친일 국가로 만드는 거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인다.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몰아낸 뒤에 이제 그 다음 뭐냐, 한반도를 개혁시킨다. 개혁시키기 위해서는 친일 인사를 집권하게 해서 개혁을 하게 하고 그 친일 인사를 통해서 이제 친일 국가를 만든다.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분들을 몰아내는 동시에 이제 갑신정배 인사들을 집권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왕실이 거부해버렸죠. 아간 파천해버렸죠. 그래요.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 인사를 집권시키지만 조선 왕실을 몰아낼 생각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 협조하겠지. 일본이 메이지 유신한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조건인가요? 나쁜 조건인가요? 좋은 제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 왕실이 그걸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도 싫다. 개혁하면 이게 보니까 조선 왕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대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나 뭐 영국에도 왕이 있잖아요. 고난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개혁하기 싫은 거예요. 또 민간인 중에서 이렇게 막 부유한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민간인을 부자로 만드냐는 거예요. 이득을 내가 다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관리들의 민간인 약탈과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한 적이 있다. 서강범이 주축이 되었죠. 또한 통감이 또 이뤄보면 지방관리들이 징세권을 박탈하고 저소득자의 세금을 면제시켜 8단계 조치를 상당 수준 달성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세금 못 걷게 하고 저소득자의 세금을 면제시켜서 수탈을 금지시키고 관리들의 약탈을 금지시키고 그런 게 다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실현은 정부와 민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1918년 당시 조선총독부 제3대 총독 하세가 요시미치는 1918년 소득세령을 제정한 뒤 시행하여 정부의 전화를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여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 그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부가 권한을 포기했죠. 한국에서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간 취해지지 않은 조치들이 취해진 거라는 거예요.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총독부와 같이 민간인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을 자주우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대화는. 또한 1920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회사령을 폐기함으로써 민간 기업을 누구나 육성할 수 있겠다. 정부만 기업을 설립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그렇죠. 그와 같은 독점적 권한이 폐지되었으니 경제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이 상당 수준 달성되었다. 근대화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조선이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청나라에. 그리고 독립을 시도했다. 대한제국을 건설해서 황제가 되려 했다. 그게 근대화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청나라는 근대국가였냐는 거예요. 청나라는 독립국에다가 황제도 있었잖아요. 저거는 근대화하고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근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생산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간 해보니까 정부는 생산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더라. 선하지도 않더라. 생산을 맡겨놨더니만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리고 인권 유린이나 하더라. 생산 능력은 민간에게 넘기자.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신분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산업간 평등을 달성하고 자유 보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910년 조선총독부 데라우츠는 고등문관시험과 보통문관시험을 실시하여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집권자가 임의로 인사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치 역시 8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누구나 시험에 합격하면 공직자가 될 수 있어. 조선왕실이 그랬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했지. 조선 총독 데라우치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진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실현이라니까 뭐 성급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공직자는 선출이나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도 선출이나 시험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독부는 이제 그렇게 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공적이 대다수도 공적이 여러 가지가 많죠 보면. 이런 걸 조선왕실이 실시했냐는 거예요. 실시 안 했지. 민간기업 육성도 허용하지 않고 민간기업 설립도 허용하지 않고 상공 통제도 폐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근대화에 필요한 조치는 조선 총독부는 민주정치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에는 큰 기여를 하였으니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주의 실제 내용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을 위해서 많은 걸 했죠. 다 얘기했죠. 상공업 통제 폐지, 뭐 시험 실시, 공직자 시험 실시 그런 게 다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정부와 민간 사이의 평등 달성도는 80%이다. 그래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조선 총독부의 8단계 조치는 한국 정부에 의해 개성되었다. 대부분 다 개성됐잖아요. 1946년 10월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남조선 가도입법 의원을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정치를 최초로 실시하였다. 미군정과 한국 정부죠. 대부분 다시 개성됐다는 거예요. 제도가 비슷하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근대화가 돼서 개성 안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정부가 바뀐 거죠. 조선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남조선 가도 입법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미군정식이 8단 조치는 90% 정도 달성되었다. 미군정 사령관이 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에 의한 민주정치가 한국에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누가 민주정치의 아버지냐? 미군정 사령관 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영국과 같은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화는 이제 일본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총독부 때문에 실시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뭐 가능성도 없었지만 인기가 없어서 김구가 정부를 수립했다. 정부 수장이 됐다. 임시정부가 선거 실시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현 시대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김구는 그때도 임시정부가 정부라고 주장을 했죠. 선거를 부인하죠. 임시정부가 정부인데 왜 선거 같은 거 하냐. 그래서 뭐 총선거도 반대하잖아요. 유엔이 결정을. 그런 사람이 집권을 했다. 선거 없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나 이런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한에서 한국같이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본래 취지의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중시하면 미군정 사령관 하지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정치의 아버지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이군정 사령관 하지가 왜 선거를 이군정 시기에 선거를 실시했을까? 왜 실시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민심이 어떤가? 절대다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 부분도 실시했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뭘까요?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북한에는 공산당이 이제 있었죠. 민족 대표끼리 대표들이 모여서 정부를 수립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대표가 있었냐는 거예요. 협상하기 위해서 대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지 생각에는 대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대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를 만들려면 선거를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구가 대표냐는 거예요. 이승만이 대표냐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대표단체냐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대표를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대표 이사라고 할 만한 인물은 이제 이승만이 부각했죠. 이승만계 인사들이 제일 많이 당선됐죠. 그 다음 대표 단체는 누군가요? 단체로서 선거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단체는 한민당이었다는 거예요. 한민당 연례에서 한독당, 임시정부 인사들이 만든 당이죠. 세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단체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단체였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는. 김구가 대표인사냐는 거예요. 대표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거를 실시해보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다 이러면서 북한에 올라갔잖아요. 이미 선거를 실시해서 대표가 아닌 게 결판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1948년 한국이 건국될 때 근대 국가 수립 세력은 민주정치를 채택하였고, 그렇죠. 미군정 사령관 하지 덕분이죠. 계속 이제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된 거죠. 1961년까지 중단 없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승만은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영화함으로써 정부의 산업 지배력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렇죠. 민영화 했잖아요. 자기가 통제 안 하고. 이승만이 개인적으로나 정부 차원에서 이익을 얻고자 조선시대 고종이나 북한처럼 국유화하였다면 한국 역시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했을 것이다. 하여간 이승만의 민영화 정책은 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니 8단계 조치에 해당한다. 그렇죠. 똑같죠, 뭐. 한번 위기가 있었죠. 여기서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됐다. 국유화했다. 그럼 오늘날의 한국은 없는 거죠. 8단계 조치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 또한 있었다.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폭동과 전쟁으로 정부를 장악하려 했다. 공산주의 세력은 현시대 공산주의 세력은 우리가 다수였다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결과도 봤지만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80% 이상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1946년 되면 계속 폭동하고 반란 일으키죠. 하지는 선거로 결판 내라 이러는데 계속. 왜 그랬을까요? 선거하면 진다는 걸 확실하게 그 당시 국민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거를 반대하면서.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선거하면 되죠. 자기가 절대 다수이면. 현시대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1946년 대구 폭동 사건, 1948년
제주 4.3 폭동, 1948년 요즘 반란 사건이다. 아니 왜 자기네들이 절대 다수면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 계속 폭동 반란이죠. 공산주의 세력의 폭력과 살인이 중단되지 않자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공산주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한 10월 정도 제한돼. 1948년 하반기에 제정되었죠. 계속 폭동 반란 살인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주 산업 폭동에서 요즘 막 정부가 인권을 유리에 때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력이 죽였나요 그때. 먼저 죽였죠. 임산부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래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죠. 공산주의 세력이 막 민간인들 학살한 거. 당연히 제압하는 거죠. 뭐. 민간인이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으니 팔당기 조치의 후퇴로 볼 수도 있으나 살인 폭력과 같은 범죄는 어느 국가에서나 금지한다. 결론적으로 이승만 정부 시기 팔당기 조치는 100%에 이르지 못하고 98%에 이르렀다. 응? 그래요. 하여튼 98%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 거는 어떤가요? 민주주의 실현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계속 폭동 반란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계속 반란 폭동을 일으키면 살인 사건 저지르면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 폭력이 범죄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조치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1972년 유신헌법으로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가 간선제로 바뀌었으니 민주정치 수준은 다소 하락하였다. 민주정치 수준이 하락했죠. 국가 원수를 간선제로 뽑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를 민주정치 후퇴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 원수 내지 최고 통치자를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민주정치 후퇴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고 정치 지도자를 간선제로 선출하고 재헌헌법에서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8단계 조치 달성도가 높아지지도 않았지만 낮아지지도 않았다.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실시한다 해서 민주국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선제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일본은 다 권위주의 국가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제를 실시하는 게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그럼 가장 큰 공적은 누가 있게 되나요? 이승만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한국에서 직선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이승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직선제를 민주주의 핵심이다. 성과를 강조하고 싶다. 누구의 성과냐? 하여튼 그걸 따지기 전에 그게 중요한 거였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민주정치 실시자로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실시하기 전까지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선출 간선제였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개화파 정부나 소동총독부 박정희 정부는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려 했지 국민들이 경제활동 이외의 생활상의 자유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뭐 개화파 정부, 조선총독부, 박정희 정부는 자유를 보장하는데 경제활동 자유에 주로 중점을 두었죠. 한국의 근대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민간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뭐든지 고도의 가설적 생각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죠.
국민들이 계속 그런 관습적으로 그런 생각이 개선되는 이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세월이 제법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생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일부 실시되었는데 전두환 정부는 생활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민주주의 실현에 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1982년 전두환은 교복 두발 자유화를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상의 자유를 강화했다. 생활상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실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한 1982년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여 국민들이 생활상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리하여 전두환 정부 시기 8단계 조치 달성 성공은 98%에 이르렀다. 2%가 부족한 이유는 전두환 정부 때도 정치활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1987년 이후에는 100%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거죠. 1987년 이후 대통령 지성제를 도입하여 민주정치의 수준을 대폭 높였다. 또한 1990년 무렵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드러나자 공산주의 세력은 더 이상 국가의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하여 폭력, 폭동, 간첩활동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 역시 묵인되었다. 그리고 1990년 무렵에는 이제 사실은 공산주의 활동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합법하진 않더라도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무렵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거죠. 공산주의 국가의 실상이 알려지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자 8단계 조치는 100% 달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정치활동도 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100% 달성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크게 확대되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나 인사가 집권함에 따라 8단계 조치에 반하는 반근대적 조치가 실시되었다.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실현이란 거는 민주주의 정치, 민주주의 실현 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런 민주주의 실현, 민주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각종 민간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집권하면 그러죠. 각종 법을 제정하여 생산에 참여하였다. 생산에 개입하였죠. 개입하려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을 제약시하며 세금이나 대출을 동원하여 그러한 이들 탄압했다. 정부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민주주의 실현인 거죠.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거는. 또한 세금을 제한해야 할 국회는 불필요한 세금을 증가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공산주의 세력에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죠. 나아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표적인 생활상의 자유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처벌할 거야. 이런 법도 제정되더라. 잘못된 거죠. 그 결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생활상의 자유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속하는 국민들은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다. 함부로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자유를 말도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건 뭔가요? 반민주적 조치라는 거예요. 정부가 민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면서 실시하는 거죠. 민주정치가 실시되는데 민주정치가 실현되면서 동시에 정작 중요한 민주주의 실현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치활동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 정치활동의 자유는 경제활동의 자유와 생활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활동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니 왜 민주정치를 실시하느냐는 거예요.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정치를 실시했더니만 한국처럼 반민주 조치가 실시된다. 그럼 그건 뭔가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 전두환이 더 민주주의 실현에 더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군사정부 이후 8단계 조치 달성도는 70%이다. 그렇죠. 군사정부나 조선총독부가 훨씬 잘했죠. 민주주의 실현이 하락해버린 거죠, 오히려. 따라서 한국의 민주 정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달성도가 8단계 조치 달성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민주적 조치가 민주정치를 통해서 실현되면서.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